시간이 돼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덴연구원 조인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저랑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플로우 교육을 할 건데 이론 교육은 아닙니다. 다 거의 대부분 실습 위주고요. 그리고 책자를 저희가 이제 인쇄를 해서 드리질 않아서 지금 부팅을 하시면 가만히 두면 리눅스로 부팅이 되는데 뭐 일부 분들은 이미 띄워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파일을 다 복사해 놨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부팅 하시고 뭐 노트북이나 탭을 갖고 오신 분들은 그걸로 보셔도 되고요. 예. 내 폴더 여셔서 더블 클릭하면 파일이 열리니까 이렇게 여셔도 되고요. 뭐 이건 편하게 바꾸시면 됩니다. 세팅 같은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터미널 창 여셔서 이렇게 치셔도 돼요. 그럼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창이 열릴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랑 하는 거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저희가 워드, 뭐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설계할 때 쓰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설계할 때 다 컴퓨터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CAD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CAD 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는 CAD라고 하지 말고 EDA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EDA 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랑 EDA 툴 가지고 뭐 이렇게 회로도, 스키매틱, 시뮬레이션, 레이아웃, 그리고 검증하는 과정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과정마다 사용하는 툴은 뭔지, 그 툴은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시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론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별로 남는 게 없어서 여러 가지 회로를 직접 그려보시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 4일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보다 조금 시간이 변경되거나 과정을 좀 상황에 따라서 과정을 좀 뒤로 미루거나 좀 당겨서 하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이론은 저희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자료들을 알려드릴게요. 좀 전에 하나 여셨는데 거기에도 있는데 영역 레퍼런스 데이터라고 있거든요. 아까 거기 보시면 여기에 좀 보시면 좋을 만한 책들을 정리해 놨고요. 개인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책은 이거입니다. 아마 아날로그 직접 회로를 배우셨으면 이 책을 보셨을 텐데, 못 보셨으면 이 책을 보시는 게 좋고요. 이게 이 밑에 있는 해외 도서를 국내 대학 교수님들이 잘 번역해 주신 책이에요. 이거를 보시는 걸 전 개인적으로는 권장을 해드리고요. 뭐 다른 걸 보시려면 다른 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좀 자랑을 할게요. 아이덱 라이브러리의 신입생 자료에 가보시면 이런 거를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좀 보시면 좋을 만한, 저희가 강의했던 건데, 강의했던 것들 중에서 좀 보시면 좋을 만한 것들, 교육자료 다 올라가 있고요. 교육자료는 여기서 또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다 필요한 것들, 물론 이제 동의를 하신 분의 강의 자료만 올라가요.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VOD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1시간당 2,000원 정도라서 그렇게 가격이 비싸진 않은데 강좌들은 여기에 쫙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일부 교육들은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가보시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꾸준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VOD 중에서도 유료도 있고요. 무료도 있습니다. 이거는 찾아보시면 되는데 여기 무료, 유료 구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것들은 그러니까 무료라고 신청을 안 하시고 그냥 안 보시는 게 아니고요. 무료라도 신청은 하셔야 돼요. 신청하셔서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많이 좀 활용하시고요. 일단 오늘 할 실습 이 PDF 파일이랑 교육자료, 그 실습 관련된 파일들은 이미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시면 되고, 일단은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 많이 이용하세요.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얘기하다 말았구나. 여기 지금 여기 있는 파일은 저 뒤에 한 15부, 16부 정도는 프린트 해놨거든요.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그 다음 장에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툴 쓰실 텐데, 케이던스 버추소라는 툴이거든요. 스키매틱 그리고 레이아웃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는 툴인데, 여기서 많이 쓰는 단축 키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많이 쓰는 것들만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나중에 실습하실 때 많이 쓰실 단축 키들이에요. 그리고 리눅스를 써보신 분이 있을지는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예. 일단 EDA 툴은 다 리눅스 버전입니다. 윈도우 버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 있긴 하지만 아날로그 쪽에 쓰는 툴은 다 리눅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에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물론 툴은 GUI로 되어 있고 단축키 누르고 클릭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만, 파일을 카피한다거나 툴을 설치한다거나 실행하는 과정들은 다 리눅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커맨드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눅스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리눅스의 명령어들을 좀 정리해 놨습니다. 리눅스 명령어들은 거의 대부분 영어의 함축어예요. 카피면 cp, 무브면 mv, 리스트 세그먼트 ls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놓은 거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고, 실습할 때 필요한 명령어들은 책자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VI 편집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윈도우에 한글, 워드, 그리고 메모장 같은 걸로 파일을 만들잖아요. 문서 만들고. 근데 리눅스에서는 파일을 따로 만들지 않고 터미널 창에서 VI 에디터라는 걸 많이 씁니다. VI 명령어 줘서 파일을 만들고 파일 수정도 하고 그런 과정을 하는데, 그때 많이 쓰는 게 이런 명령어들도 있고 단축키들도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라고 해놓은 거고요.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게 언제냐면, 저희가 툴 설치를 하잖아요. 툴 설치를 하고 툴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리눅스에는 윈도우처럼 바로가기가 없습니다.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그런 아이콘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툴을 설치한다고 해서. 직접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다 타이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VI 에디터를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때 쓰실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 좀 나중에 오늘 할 건데 툴 설치도 하고 세팅도 하는 과정을 할 거거든요. 그때 이 VI 편집기를 쓰실 거고, 이런 명령어들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이건 간단한 거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일단 간단하게 이론은 아닌데 참고 내용으로 한 1시간 정도만 할 거예요. 일단 반도체 하면 반도체 분야가 되게 넓어요. 사실 반도체라기보다는 저희는 반도체 직접 회로 IC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접 회로에는 메모리하고 시스템, 예전엔 비메모리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용도입니다. 두 가지의 특성이 달라요.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일단 저희가 아날로그라고 얘기를 하고, 요즘에는 아날로그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커스텀 IC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육 과정이 풀 커스텀 IC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풀 커스텀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커스텀 IC라고 얘기를 해요. 아날로그, PMIC, 파워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RF 이런 것들을 그냥 커스텀 IC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모리랑 시스템 반도체 비교해 놓은 건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큰 차이점은 이건 거죠.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 대기업 많이 만들어서 종류는 많지 않고 하는, 거의 대부분 대기업들이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종류는 엄청나게 많은데 많이 만들진 않죠. 얘가 뭐 한 2천만 개, 뭐 몇백만 개씩 만든다고 했을 때 얘는 뭐 10,000개 이렇게밖에 안 만드는 거죠. 생산을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원하는 특성에 맞게 설계를 해서 그거에 맞게 용도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만들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팹리스 위주죠. 팹리스가 뭔지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네. 반도체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죠. 네. 우리나라에 삼성, SK하이닉스, DB하이텍, 키파운드리 이런 회사들이 있고, 대만의 파운드리 중에 1위라고 하는 TSMC, 뭐 인텔, 엔비디아, 뭐 미국 거 TI, 여기 뭐 미디아텍, 중국 거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고요. 종류로 따지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IDM, 종합 반도체 회사고요. 삼성, SK하이닉스, 뭐 인텔 이런 데가 있는데, 이 회사가 뭐냐,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부 다 하는 회사입니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메모리 직접 만들어서 직접 판매까지 다 하잖아요. 그런 종합 반도체 회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파운드리는 대표적인 게 TSMC죠. 칩 생산만 하는 거예요. 생산만 하는 업체. 파운드리라고 얘기하고요. 삼성이랑 SK, DB하이텍, 키파운드리가 다 우리나라 회사인데, 삼성이랑 SK도 IDM이었다가 파운드리 분사해서 파운드리 서비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 들어가고요. 팹리스, 팹이 뭐냐면 파운드리의 공장입니다. 밑에 써놨는데, 파운드리의 공장을 팹이라고 얘기하고요. 팹이 없다, 그래서 팹리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설계만 합니다. 뭐 퀄컴, 아바고, 미디아텍,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고,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인 게 LX 세미콘, 예전에 실리콘웍스였던 그런 회사들, 뭐 AD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이 다 팹리스고요. 우리나라 팹리스가 지금 한 150개, 60개, 한 18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운드리랑 팹리스의 차이를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밑에 그림으로도 정리를 해놨는데, 공장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설계를 하느냐 생산을 하느냐의 차이인 거고. 그리고 패키지 업체, 엠코라는 회사가 있고요. 국내에도 지사가 있어요. 테스트 하는 업체, 거의 대부분 이제 장비 업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장비 업체, 요번에 ASML 들어왔죠, 국내에. 그런 장비들 업체. 그리고 EDA 툴 벤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EDA라고 얘기를 하는, 이걸 판매하는 업체를 벤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네, 크게는 케이던스, 지멘스 EDA, 시놉시스, 3개 회사가 제일 크고요. 아날로그 쪽 설계를 하실 때는 얘랑 얘를 대부분 많이 쓰세요. 뒤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 어떤 회사들이 어떤 툴을 쓰는지는. 여기에는 정리를 안 해놨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칩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암이고요. IP만 파는 회사예요. 엄청 큰 회사인데 여기에 구분은 안 돼 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기만 하면 돼요. 반도체 설계 생산 과정. 네, 일단 PDK, 저희가 그냥 PDK라고도 얘기를 하고 DK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PDK는 프로세스 디자인 키트고요. 그냥 얘는 디자인 키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파운드리에서 제공하는 설계에 필요한 도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료들, 데이터. 이걸 가지고 어떤 칩을 만들 건지 계획을 하고, 아까 보셨던 스키매틱 만들고 시뮬레이션하고 레이아웃 만들고, 이거를 다시 파운드리에 넘기고, 파운드리에서 다 만들고 패키지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신뢰성 평가 다 해서 이게 다 문제가 없으면 실제로 양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따가. 일단 뒤에 벽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사진이랑 비슷한 웨이퍼가 액자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 하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게 웨이퍼라는 거고요. 웨이퍼 안에 레티클이라는 단위로 막 똑같은 레티클이 막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PW라는 거는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라는 얘기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만약에 지금 한 20개인데 20개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는 ADC, 얘는 PLL, 뭐 얘는 뭐 프로세스, 뭐 얘는 DSP, 뭐 이런 식으로 만든 설계자도 다르고 소유자, 회사도 다르고 위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다 다른 겁니다. 이게 언제 하냐? 연구를 할 때, 뭐 논문 쓸 때, 그리고 회사 입장에선 시제품을 만들 때, 이거 한번 만들 때 얼마일까요? 네. 이게 0.18 마이크로미터 공정이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한 번 하는데 2천만 원입니다. 한 번 돌리는데. 샘플은 50개 정도밖에 안 받아요. 50개 받는데 그냥 준준형차 하나 하는 가격이랑 비슷한 돈을 내야 되는. 만약에 이게 뭐 28나노다, 뭐 65나노다, 한 번 하는데 억 단위입니다. 그냥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한번 하고 문제가 테스트를 다 나중에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하는 거는 싱글런이라고 하는 거고, 싱글런은 여기 안에 다 똑같은 게 들어가 있는, 이 웨이퍼에 전부 다 똑같은 칩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웨이퍼 레티클로 해서 다 만들어지면 뒤에 있는 저런 웨이퍼, 이따 나중에 한번 쉬는 시간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거를 잘게 쪼개서 이런 베어 다이, 베어 칩 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이런 칩이 나오고 이걸 다시 패키지를 하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패키지가 되는 겁니다. 네,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0.5 마이크로, 0.35, 0.18, 0.11 여기까지는 마이크로미터 단위고요. 90, 65, 45, 28, 14, 7이나 8 여기까지, 여기는 다 나노미터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보통 100 나노 이상일 때는 0. 몇몇 마이크로미터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100 이하일 때는 뭐 60 나노 이렇게 얘기를 해요. 65 나노, 뭐 90 나노. 공정의 기본적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거를 많이 보실 거니까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고, 대부분 많이 쓰는 게 아직까지 업체에서 많이 쓰는 것들 요런 거 뭐 이 정도고요. 회사에서 요즘 석박사 연구용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28나노, 65나노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사실 회사는 좀 많이 일반적인 공정을 많이 쓰고요. 연구할 때는 사실 더 미세 공정으로 내려가서 많이 써요. 그래서 좀 갭은 있어요. 학생분들이 더 미세 공정을 많이 쓰실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보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거 한번 보세요. 진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풀 커스텀 디자인 종류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풀 커스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즘에 이제 커스텀 IC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PDK라는 거를 이용하는 설계고요. PDK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날로그나 RF, PMIC 쪽 설계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그림이 레이아웃인데 실제로 이거는 다 수작업으로 그리신 거예요. 면적을 좀 더 작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디지털에 비해서 라는 얘기예요. 디지털 쪽에 비해서. 대신 설계 기간이 좀 길 수 있고요. 위험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작업으로 다 하니까. 사람이 하니까.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설계 기간도 달라질 거고, 뭐 잘 그리시는 분은 뭐 한 달 만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3달에서 6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계를 하고 팹에 넣고 팹에서 나오는 기간, 이 설계 기간은 사람의 능력이니까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팹 기간이 0.18 공정이라고 하면 짧으면 2달, 길면 3달 이 정도 돼요. 팹에서 직접 돌아가는 기간이. 공정이 내려가면 좀 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6달 걸리는 것도 있어요. 반년 정도. 그래서 칩 한 번 만들 때 설계 기간에서 팹 기간까지 다 하고 나중에 패키지하는 기간까지 다 한다 치면 엄청 오래 걸릴 땐 1년 걸려요. 칩 하나 만드는데. 수작업으로 하니까 설계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아이덱을 통해서 만들었던 칩입니다. 그냥 레이아웃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가로가 5000, 세로가 4000입니다. 나중에 이 교육과정 마지막에 이제 2스테이지 앰프 하는 게 나오는데 크기가 여기 이게 패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패드만 해요. 2스테이지 OP 앰프가. 지금 그러면 5000바이 4000을 혼자 다 그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여기도 빈 땅이 많이 남았는데 검은색이 빈 땅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물론 이제 5000바이 4000을 꼭 만드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제공했던 이 공정의 사이즈가 5000바이 4000이어서 이렇게 만든 거고 좀 더 작게 만들려면 작게 만드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제공하는 사이즈가 이거라서 그냥 이렇게 만드신 건데 어쨌든 이 사이즈에 전부 다 혼자 채우긴 힘들겠죠. 그리고 오래 걸리겠죠. 다 수작업으로 다 그리신 겁니다. 이게 아날로그 특징이고요. 그래서 혼자 다 하기 어려우니까 코웍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다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툴을 처음 쓰실 때부터 좀 이쁘게 그러니까 나만 알아볼 수 있게가 아니라 내가 만든 걸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때 다른 사람도 알아보기 쉽게 처음부터 그런 그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셀 베이스드, 디지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디지털에서는 스탠다드 셀, IO 셀, 메모리 컴파일러 이런 걸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 기간은 커스텀 쪽보다는 짧아요. 대신 면적이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 때문에 그래요. 얘들 때문에. 얘가 뭔지는 뒤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도 5000바이 4000짜리 똑같은 공정으로 만든 건데 얘가 디지털인데 확실히 차이가 보이시죠? 이게 여기 이렇게 있는 외곽에 있는 것들이 IO 셀이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스탠다드 셀들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작게 만들 수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저희가 제공하는 사이즈가 5000바이 4000이라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만드신 거예요. 얘를 일단 스탠다드 셀이 뭐냐? 예, 인버터, 낸드, 노아, 플립플롭 이런 것들이 스탠다드 셀입니다. 공정에 따라서 제공하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350개씩 줘요. 인버터도 하나가 아니라 드라이브가 1인 거, 2인 거, 4인 거, 8인 거, 16인 거 막 이렇게 뒤에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 여러 가지 제공을 하고 이거를 어떤 걸 골라서 써야 되는 건 설계자가 파악하지 않습니다. 일단 아날로그 설계랑 디지털 설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날로그는 스키매틱부터 그린다는 얘기고요. 회로도부터
인버터를 그려도 뭐 PMOS, NMOS 갖다 놓고 이렇게 연결하죠. 디지털은 얘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베릴로그로 짭니다. 베릴로그라는 언어로. 그런 다음에 변환을 하고 뭐 하면 얘가 알아서 레이아웃에 들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이 구조가 뭔지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베릴로그로 짜면 나중에 합성할 때 알아서 들어갑니다. 일단 얘들은 왜 이래요? 앞에 보셨던 거를 좀 확대 해 놓은 건데 여기 파워, 그라운드, 파워, 그라운드, 파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스탠다드 셀이고요.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서 설계가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거의 이제 디지털 쪽에서는 오토 PNR, 플레이스 앤 라우트 이런 툴을 많이 쓰는데 ICC라는 툴을 쓰고요. 설계자가 이걸 다 플레이스하고 연결하는 과정을 하진 않아요. 엄청 많잖아요. 아까 보셨는데 이거를 언제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갖다 놓고 연결하고 다 어떻게 해요? 엄청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직접 다 하지 않고 툴이 알아서 해줍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특성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라우팅을 하라 이런 것들은 설계자가 세팅은 해주지만 과정을 다 사람이 하진 않아요. 툴이 알아서 해주고요. 디지털 쪽하고 아날로그 쪽의 차이는 그거고 믹스드라고 하는 거는 아날로그랑 디지털이 같이 있는 레이아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아날로그, 얘가 디지털인데 이건 사실 좀 믹스드라고 보긴 어렵고 다음 걸 보시면 얘가 믹스드인데 얘도 아이덱에서 만들어준 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아날로그, 이 부분이 디지털, 여기 디지털, 아날로그. 아날로그에서 들어가서 디지털에서 이렇게 나온 걸 수도 있고 반대로 된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날로그랑 디지털이랑 합쳐진 칩인 거죠. 이걸 믹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FPGA인데 얘는 실제로 칩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일링스나 알테라 쪽에서 이제 제공하는 보드에다가 베릴로그 짠다고 했잖아요. 이 파일을 넣어서 특성이 잘 나오는지 그런 걸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원래는 디지털에서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아날로그 쪽에서도 많이 씁니다. 알고 계시라고 정리해 놓은 거고 특징은 이 정도 되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스 FET 메탈 옥사이드 필드 이펙터 트랜지스터. 일단 아날로그 쪽에서 예전에는 BJT를 기본적으로 많이 썼지만 이제 사실 이게 기본이 아니고 이제는 모스가 기본입니다. PMOS, NMOS 얘를 가지고 설계를 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책에서 배우셨잖아요.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일단 VGS를 제어해서 ITS를 뽑아내는 방식. 뭐 특성은 이렇게 된다는 것들. 그리고 이 그래프 많이 보셨죠? 포화 영역,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모스를 많이 쓴다 라는 얘기고 비이상적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정리해 놓은 건데 첫 번째로 채널 목수 레귤레이션 또는 얼리 이펙트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까 보셨던 이런 그래프를 보셨잖아요. 이건 진짜 아이디얼 일대죠. 실제로는 이렇게 기울기를 갖습니다. 그거를 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를 가지면서 뭔가 특성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바디 이펙트 또는 백게이트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거의 대부분 책에서 배우실 때는 바디를 안 배우셨을 거예요. 좀 이상한데 거의 대부분 책에서 배우셨을 때는 3단자로 배우셨을 건데
실제로 설계하실 때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4단자로 씁니다. 4단자. 가운데 바디가 다 있어요. 바디가 뭐냐면 서브스트레이트인데, 바디는 기본적으로 제로, 그러니까 PMOS 같은 경우에는 파워로 연결하고 NMOS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로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NMOS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디는 앞에 걸로 하면 여기다 다 이렇게 그라운드를 연결하잖아요. NMOS 같은 경우에. 근데 얘가 그라운드가 아니라 올라갔다. 뭐 한 0.5V라도 줬다. 그러면 얘도 올라가야 되죠. 그럼 VTH도 올라가야 되죠. 그 얘기예요. 바디의 전압이 그라운드가 아니라 다른 전압이 되면 VGS도 올라가야 된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젠 다 4단자입니다. 4단자. 나중에 스키매틱 그리실 때 보면 3단자짜리는 거의 이제 쓸 일이 없어요. 이론을 배울 때는 3단자로 배웠지만 실제로 스키매틱 그리고 레이아웃 할 때는 다 4단자입니다. 그래서 NMOS의 그라운드는, NMOS의 바디는 그라운드, PMOS의 바디는 파워로 연결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배우셨을 텐데, 여기가 위스고 여기가 랭스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뭐 0.35 마이크로, 뭐 90 나노 마이크로, 뭐 65 나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랭스입니다. 최소로 작게 할 수 있는 랭스를 공정의 길이, 그러니까 공정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얘보다 더 키울 수는 있죠. 65 나노 공정이지만 뭐 1 마이크로, 뭐 2 마이크로, 3 마이크로로 키우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최소. 공정을 얘기할 때는 최소 게이트의 랭스를 의미합니다. 뭐 나중에 진짜 해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90 나노, 1 피코, 6M 이런 식으로 공정을 얘기를 해요. 이건 공정이고요. 얘는 메탈 옵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리가 하나고 메탈이 6개인 공정이란 얘기예요. 폴리, 게이트가 폴리거든요. 그래서 폴리가 하나란 얘기인 거고 2폴리짜리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는 게이트용, 하나는 폴리캡을 쓸 때 만드는 폴리입니다. 그래서 2폴리 이렇게 되는 공정도 있어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앰플리파이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냥 정리해 놓은 거니까. 네. 특징 중에 하나 게인, 네. 이런 식으로 dB로 표현한다는 거. 얼마나 증폭이 됐나요? 뭐 100배, 뭐 10,000배 커졌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몇 dB 뭐 60dB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고요. 선형성. 입출력으로 봤을 때 입력이 들어오는 파형의 모양이 출력 파형의 모양 그대로 나와야 된다. 선형성 얘기인 거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나중에 뭐 페이지 마진. 어쨌든 이론을 제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알고 계시란 얘기고요. 증폭기 종류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거 많이 쓰죠. CS.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일단 앰플리파이어. 모스 하나를 가지고 증폭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얘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을 시켜서 GM과 RO가 크게 한다. 그래서 증폭을 많이 하게 한다. 라는 얘기인 거죠. 단순하게 모스 하나 가지고 했을 때 세 가지 앰프 정리해 놓은 거고, 가장 많이 쓰는 게 CS 앰프. 커먼이란 얘기는 여기 인풋 아웃풋 포트 보시면 소스가 공통으로 들어있어서 커먼 소스, 우리말로 얘기하면 공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커먼 소스란 얘기고, 커먼 게이트는 게이트가 공통이라서 그런 겁니다. 다 정리해놨고, 앰프 타입은 옆에도 정리해놨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커먼 소스고, 그 다음에 이제 커먼 드레인인데, 커먼 드레인 같은 경우에는 커먼 드레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거의 소스 팔로워라고 얘기하잖아요. 소스가 쫓아간다고. 그래서 커먼 소스를 많이 쓰는데, 일단 게인이 제일 높죠. 근데 이상이 반전된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반전돼 있죠? 그리고 커먼 게이트도 한번 보시면 되고, 소스 팔로우는 게인이 거의 1이라는 거. 커먼 게이트는 단독으로 잘 사용 안 합니다. 밑에처럼 이런 식으로 캐스코드 쓸 때 CS 위에 CG 달아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디퍼런셜 앰프. 얘는 이제 노이즈 측면에서 봤을 때 노이즈를 감쇄시켜주는 영향이 있어서 디퍼런셜을 씁니다. 일단 이게 왼쪽 하단에 있는 게 싱글인데 VDD에 노이즈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기 쓰인 모스, 그 다음에 레지스터, 얘들도 다 노이즈 원이에요, 사실. 얘들도 노이즈를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력 파형 와서 노이즈가 막 껴있는데, 디퍼런셜로 하면 노이즈가 껴있는 걸 합쳐서 노이즈를 상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디퍼런셜로 했을 때의 노이즈 측면은 좋은데, 그냥 보면 소자가 늘었죠. 2배로 늘었잖아요. 아까 싱글일 때는 레지스터도 1개, 모스도 1개였는데 디퍼런셜일 땐 2개? 2개가 됐죠. 그러면 일단 노이즈 측면에선 좋아졌지만 소자가 많아졌다는 건 레이아웃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자가 많아지면 전력 소모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를 좋게 하면 다른 게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레이드 오프.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하나를 모든 걸 다 좋게 만들 수는 없다. 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 논문을 많이 보셨을 텐데, 논문을 봤을 때,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네.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잘 보셔야 되는 거. 공정이 다를 겁니다. 전에 논문에서 레퍼런스로 봤을 때는 0.18 마이크로였는데 나는 65나노로 했어. 그러니까 다 좋아졌어.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공정이 다르니까. 그런데 같은 공정에서 모든 걸 다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OP앰프 그냥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 얘는 싱글 엔디드, 아웃풋이 하나라는 얘기죠. 싱글 엔디드. 얘는 디퍼런셜 풀 디프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디얼 OP앰프의 특성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얘는 진짜 아이디얼입니다. 절대 이런 건 없죠. 개인이 무한대가 세상에 어딨어요. 그냥 알고 계시라고 정리해놓은 거니까 그냥 한번 쭉 보세요, 나중에. 모스, 가장 기본적으로 5TR로 만듭니다. 인풋, 아웃풋, 커런트 테일. 이게 기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저항으로 하죠, 아웃풋에. 저항으로 안 해요, 이제. 5TR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계속 회로도 입장에서만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레이아웃을 진짜 해보시면 저항이 이만하면 모스는 요만합니다. 면적 면에서도 모스를 쓰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5TR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모스로 만든다고. 그러면 여기서 얘 왜 자꾸 이러지? 여기서 플러스는 어디일까요? 싱글일 때 만약에 파형이 이렇게 아웃풋에서 뽑는다고 하면 얘는 일단 모스를 통과하면, 그러니까 CS 앰프니까 반전된다나요? 반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또 다시 반전되니까 이렇게, 얘가 플러스이죠. 얘가 마이너스. 싱글 엔디드일 때는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면 어느 쪽이 플러스일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디퍼런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개를 같이 놓고 아웃풋에도 2개를 뽑으니까 어느 쪽을 찾아가면 되니 상관없는데, 어쨌든 어느 쪽이 플러스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위상의 입장에 어느 쪽을 0도를 놓고 어느 쪽을 180도를 넣어야 되는지는 한번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OP앰프 종류를 한 4가지로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정리했을 땐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정리하면 또 다를 거예요.
보시면 모든 게 다 좋은 건 없습니다. 어떤 거를 좋게 할 건지를 보고 어떤 구조를 쓸지 선택하시면 돼요. 일단 투스테이지, 이건 이제 캐스코드로 해놓은 거고, 기본적으로 보면 5TR에서 좀 변형한 거죠. 얘가 여기 보면 아웃풋, 인풋, 커런트 테일, 얘가 퍼스트 스테이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세컨 스테이지, 투 스테이지 OPM입니다. 구조만 정확히 보시면 돼요. 얘는 텔레스코픽인데 얘도 보면 얘가 아웃풋, 인풋, 커런트 테일, 얘도 아웃풋, 인풋, 커런트 테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제일 많이 쓰는 게 투 스테이지랑 사실 폴디드잖아요. 폴디드, 인풋, 커런트 테일, 아웃풋. 네. 그리고 얘는 게인 부스티드, 딱 보이시죠? 아웃풋, 인풋, 커런트 테일, 앰프가 더 달아서 게인 높인 거, 이런 구조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 제가 페이지 마진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게인 마진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페이지 마진은 게인이 0일 때 페이지에서 마이너스 180을 빼면 되거든요. 만약에 얘가 뭐 보통 저희가 60도일 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20도, 마이너스 120도다. 그럼 마이너스 120 플러스 180이니까 60이 되겠죠. 뭐 135다 그러면은 한 45?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나중에 시뮬레이션 하면 이런 그래프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게인 마진, 페이지가 마이너스 180일 때의 게인,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20dB가 나왔으면 게인 마진은 20dB가 되겠죠. PM이랑 GM이 둘 다 양수일 때 회로가 안정적입니다. 게인 마진은 게인이랑 달라요. 네, 다른 거예요. 게인은 여기에 게인이잖아요. 얘는 몇 대의 게인, 여기 때 마이너스 몇 dB. 그러니까 얘랑 얘랑은 다른 겁니다. 얘가 어느 정도 값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둘 다 플러스일 때 안정적이라는 거,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뮬레이션 돌리면 알아서 다 값 알려주는 기능도 있어요. 버추소에. 물론 회로를 그렇게 만드셔야겠지만. 일단 바이오스 회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2분의 VDD가 걸리게 하려면 뭐 똑같이 해서 전압 분배 법칙 써서 하잖아요. 저항 가지고. 근데 저항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모스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VDD에서 얼마 깎이고 얼마 깎이고 얼마 깎이고, 내가 원하는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얘 위스 랭스 사이즈는 조절하겠죠. 얘를 등가 회로로 바꾸면 저항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는 볼테이지 디펜던트입니다. 왜냐? VDD에서 깎이고잖아요. 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나오는 값이 달라지겠죠. 보면 시계도 보면 다 V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얘는 서플라이 인디펜던트입니다. 얘의 값과 상관없이 딱 온만 되면 알아서 전압이 쫙 나와요. 여기 시계 보시면 전압에 대한 게 없잖아요. 대신 얘는 스타트업 회로가 필요합니다. 네, 커런 소스, 아까 VGS를 가지고 IDS를 추출하는 거잖아요, 모스가. 그럼 VGS가 같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1대 2이면 사이즈가, 위스랭스의 사이즈가 1대 2이면 2배가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커런트 미러 많이 쓰죠. 식 보면 위스랭스, 그 다음에 Iin, 레퍼런스 전류 값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전압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뭐 얘가 위스랭스 비율 1대 4다 그럼 4배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일이 흐르면 얘는 똑같이 위스랭스 비율을 똑같이 해서 일이 흐르게 하고, 얘는 한 8배, 4배, 8배를 키우고 싶어. 그럼 비율만 바꾸면 돼요. 하나만 있고. 그럼 얘 나오는 값들이, 얘가 1mA면 얘는 4, 8, 얘는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커런트 미러를
만들어서 많이 씁니다. 일단 이건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플로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스펙. 내가 뭐 게인은 얼마로 하고 뭐 파워 소모는 얼마로 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정할 거잖아요. 이런 거 특성 한 뭐 8가지로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정리를 할 텐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공정이 정해지면 공급 전압이 정해집니다. 만약에 0.35면 3.3V고요. 뭐 얘는 1.8, 얘는 1.2, 얘는 1, 뭐 이런 식이 되거든요. 공급 전압이. VDD가 정해져요. 공정이 정해지면 공급 전압이 정해지잖아요. 얘는 사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뭐 정해졌다고 치고 내가 만약에 이득을 높이겠다. 그럼 선형성이 나빠질 수도 있고, 이득을 높이려면 숫자가 커져야 되니까 전력 소모가 높아질 수 있고, 나빠지는 거죠. 높아질 수 있고, 어쨌든 뭐 하나를 좋게 하면 다른 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를 많이 한다.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레이아웃의 면적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면적이 커지면 그 칩을 만드는 비용이 비싸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칩을 만드는 비용이 비싸지면 나중에 판매하는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왜 이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PDK를 막 쓴다고 했는데, 이게 DB하이텍 공정에서 제가 캡처한 건데, PDK 안에는 여기 써있는데 피셀 안 써있네. 피셀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먼트, 그 다음에 모델, 여기 써있는데 모델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룰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피셀 라이브러리가 뭐냐면 파라미터라이즈 셀 라이브러리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 엠모스, 그냥 NCH, PCH, 그다음에 레지스터, 캡, 뭐 RF 공정 같은 경우에 인덕터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이렇게 5개, 6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얘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엠모스도 여러 가지, PMOS도 여러 가지, 레지스터도 여러 가지, 캡도 뭐 공정에 따라 다르지만 뭐 모스캡, 모스캡, 플리캡, 뭐 MIM 캡, 메탈 캡 이렇게 있는 것도 있거든요. 종류가 여러 가지 돼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피셀 라이브러리 안에. 얘들 그냥 불러서 쓰기만 하면 돼요. 얘들 위스 랭스 뭐 이런 것들 바꾸면 레이아웃이 알아서 바뀝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라이즈 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그려야 될지는 신경을 아예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레이아웃 진짜 하시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를 가지고 스키매틱 그리고 레이아웃 그리는 거 하는 거고요. 시뮬레이션을 할 땐 모델 라이브러리라는 걸 씁니다. 기본적으로 스펙터, H스파이스라는 걸 제공을 하는데, 얘가 뭐냐면 얘들의 특성을 갖고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룰덱,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캘리버, 지멘스 캘리버를 많이 쓰고 케이던스 아슈라를 좀 쓰는데,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레이아웃을 그렸으면 검증이란 걸 해야 되거든요. 내가 잘 그렸는지 아니면 이제 스키매틱이랑 레이아웃이랑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되는데, 그런 검증할 때 쓰는 룰이 이 룰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DRC도 있고 LVS도 있어요. 뒤에 나오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스펙을 정했다. 그러면은 내가 뭐
30dB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나는 31.153dB를 맞출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어느 정도 이상, 어느 정도 좀 러프하게 잡잖아요. 스펙을. 스펙 잡고 그다음에 스키매틱 만들고, 스키매틱 뒤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이게 스키매틱이에요. 회로도. 이게 인버터인데 피모스, 엠모스 하나씩 갖다 놓은 인버터거든요. 이걸 스키매틱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키매틱을 그렸으면 얘가 진짜로 좀 전에 보였던 인버터가 진짜로 인버터로 동작을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야겠죠.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모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그때 쓰는 게 툴은 여기 정리해놨고요. 스펙터, 케이던스 거고, H스파이스는 시놉시스 겁니다. 어쨌든 스키매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문제 없으면 레이아웃으로 넘어가야죠. 뒤에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레이아웃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이게 PCH고 이게 NCH입니다. 스키매틱 보고 그냥 레이아웃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와이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여기 네모로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메탈로 연결한 거예요. 연결. 이게 레이아웃이고요. 나중에 이거 직접 그려보실 거예요. 인버터도 나중에 다. 그럼 레이아웃을 했다. 그러면 내가 그린 게 문제가 없는지, 얘랑 같은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거는 디자인 룰 체크라고 해서 DRC라고 하고요. 레이아웃이랑 스키매틱이랑 같은지를 보는 건 LVS라고 얘기합니다. 레이아웃 버스 스키매틱. 이거 뒤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얘는 디자인 룰. 일단 이게 뭐냐면, 만약에 메탈 1으로 내가 그린다. 그럼 얘 최소 크기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요. 만약에 메탈 1을 여기 또 그린다. 그럼 최소 떨어져야 되는 스페이싱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법칙이 있어요. 규칙. 내가 규칙대로 그렸냐를 확인하는 게 DRC고요. 레이아웃이랑 스키매틱이랑 같냐를 확인하는 건 LVS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먼저여야 되나요? 라고 하면 정답은 없어요. 뭐 레이아웃, LVS 먼저 해도 되고 DRC 먼저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툴의 메뉴에 보면 DRC가 위에 있어요. LVS가 밑에 있고요. DRC 먼저 하란 얘기겠죠? 정답은 아닙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캘리버, 아슈라고요. 캘리버는 지멘스 거, 아슈라는 케이던스 겁니다. 다 문제가 없다. DRC LVS 통과됐다. 그러면 다음에 해야 되는 게 페라스틱 익스트랙트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상하네. 보통 이제 PEX라고도 하고, 이것도 뒤에 정리되어 있는데 RCX라고도 하고, EXT라고도 하고, QRC라고도 합니다. 다 뭐냐면 페라스틱 익스트랙션 다 이 얘기예요. 페라스틱 익스트랙션 PE, 뭐 RC는 레지스터, 캐패시터, 익스트랙션, 뭐 QRC는 케이던스 툴의 이름이 QRC 퀀터스라서 퀀터스 RC라고 하는 거고요. 다 어쨌든 페라스틱 기생소자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레이아웃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쓴 건 PCH 1개, NCH 1개죠. 시뮬레이션, 스키매틱에서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요거 가지고 돌렸어요. 모스 2개 가지고. 근데 레이아웃을 그리면 이렇게 색깔이 있죠. 색깔이 있는 데는 다 페라스틱 저항, 캡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항 생기고, 여기에도 캡이 생기고, 여기에도 저항 생기고, 여기, 이 모스에서도 생깁니다. 페라스틱, 그러니까 PR, 뭐 PC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페라스틱 RC 값이, RC가 생겨요. 나중에 뒤에 과정을 해보시면 아시게 될 건데, 지금 NCH 1개, PCH 1개 가지고 했지만, 얘를 페라스틱 익스트랙션을 하면, 저항과 캐패시터 소자가 레이아웃 모양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떻게 그렸는지에 따라 다른데, 40개에서 50개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스키매틱에서는 요거 2개 가지고 돌렸는데, 페라스틱 익스트랙션을 한 이후에는 아까 NCH 1개, PCH 1개, 페라스틱 RC 40에서 50개 이걸 가지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러면 결과가 달라지겠죠. 얘가 풀이라고 하면 인버터니까 페라스틱은 여기서 좀 더 딜레이가 생기겠죠. 페라스틱의 영향입니다. 저항이 크진 않아요. 레이아웃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뭐 커봐야 뭐 10옴 그러면 한 30옴? 레이아웃 따라 다르니까 그건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거의 대부분 10옴 이하고요. 캡도 뭐 펜토 아니면 뭐뭐뭐 좀 A, Z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단위도 없어요. SI 그것도 없어요. 엄청 작다는 거예요. 거의 0이란 얘기인데 그래도 있는 건 있는 거잖아요. 얘의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있는 거니까. 어쨌든 딜레이가 발생한다는 거. 아니면 얘는 그냥 인버터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앰프를 했을 때 완전히 틀어진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럼 얘랑 아까 스키매틱 가지고 했던 거는 결과가 절대 같을 수 없겠죠. 꼭 하셔야 돼요. 이건. 모든 회로에 대해서 뭐 인버터도 만들고 엔드도 말고 이런 기본적인 로직 같은 것까지 다 하진 않지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페라스틱 익스트랙션 해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 결과가 내가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결과다. 그러면 레이아웃의 파일인 GDS라는 파일을 파운드리에 넘깁니다. 그럼 그 GDS 파일 가지고 파운드리에서 짜자작 만들어서 저기 있는 것처럼 웨이퍼 만들어서 샘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왜 GDS라고 얘기를 하냐? 저희가 워드는 DOC, 파워포인트는 PPT 이렇게 확장자가 있잖아요. 레이아웃 파일의 확장자가 GDS2 이렇게 얘기하고 GDS라고 얘기를 해요. 확장자가 DDS라서 저희는 그냥 GDS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레이아웃을 파일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레이아웃을 직접 다 보내는 게 아니라 파일로 만들면 어떤 레이어들이 썼고 어떤 레이어들은 크기가 어떻게 돼 있고 좌표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걸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그 파일을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구분을 해놨는데 파란색은 저희가 프론트엔드라고 해서 FE라고 얘기하고요. 녹색은 백엔드라고 해서 BE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이아웃 전은 프론트엔드, 레이아웃부터는 백엔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레이아웃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프리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프리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레이아웃 다음에 한다고 해서 포스트심, 포스트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포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일단은 인버터 하나 가지고 진행해보는 걸 할 거고 나중에 뭐 풀헤더, 그 다음에 앰프 만드는 것으로 진행을 해보실 거예요. 4일 동안. 일단 과정별 벤더 툴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저희가 쓸 거는 스키매틱 레이아웃에서는 케이던스의 버추소라는 툴을 쓸 거고요. 얘가 이제 IC61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사실 매니지먼트 툴이에요. 얘가 백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 안에 스키매틱이랑 레이아웃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지만 얘를 시뮬레이션, 스펙터를 얘한테 붙일 수도 있고 아슈라, QRC 이것 얘한테 붙일 수 있는 매니지먼트 툴입니다. 얘 하나만 실행을 하면 다 실행할 수 있게 세팅이 돼요. 물론 다 설치는 하셔야겠지만.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스펙터 가지고 할 거고요. HSpice도 있긴 한데 그냥 스펙터 가지고 할 거고
DRC LVS는 캘리버, PEX도 캘리버. 물론 아슈라 QRC 하는 것도 여기서 포함은 되어 있지만 얘 왜 이래? 기본적인 골든 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케이던스를 써야 되나요? 저희가 갖고 있는 PDK가 케이던스 버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케이던스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나중에 PDK를 받아 보셨을 때 걔가 시놉시스용이다. 그럼 얘를 쓰시면 됩니다. 커스텀 컴파일러. 지멘스용이다. 그럼 파이6는 거의 안 쓰고 이제 테너라는 걸 쓰거든요. 테너 쓰시면 돼요. PDK 버전이 어떤 툴의 버전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툴이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사항으로 그냥 디자인 플로어, 그러니까 디지털 쪽을 정리해 놓은 거고, 디지털 쪽 과정은 아날로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과정별로 툴이 다 달라요. 복잡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인버터 베릴로그입니다. 아날로그 쪽에서는 이렇게 갖다 놓고 회로도 이렇게 스키매틱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베릴로그를 하고 신세시스 하고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에 딱 인버터라는 게 들어가게 PMOS, NMOS에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버터라는 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할 거는 툴 설치랑 세팅을 좀 할 거예요. 사실 이 과정을 안 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질문이 오는 게 툴 설치와 세팅을 물어보는 질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용을 할 줄 아시는데 세팅을 할 줄 몰라요. 왜냐면 선배가 해놓고 갔어요. 그거 그대로 3년 전, 4년 전 거 그대로 쓰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넣어놓은 겁니다. 일단 어떻게 하시냐면 저랑 이제 좀 보는 게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할게요. 저는 지금 윈도우로 띄워져 있고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터미널 창으로 접속해서 쓰거든요. 그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터미널 창 하나 띄우시고 빈 바탕화면에 우클릭 하시면 오픈 터미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퀵 메뉴로. 그러면 터미널 창이라는 게 하나 떠질 겁니다. 거기서 ls 해보시면 저처럼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일단 1시간이 지났으니까 잠깐 쉴 건데 그 쉬기 전에 압축 파일을 하나 풀고 쉴게요. 타르 한 칸 띄고 xvf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리눅스 터미널 창의 큰 장점, 앞에 E 쓰고 탭키를 누르면 파일을 알아서 써집니다. 파일명을. 이게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써지고요. 만약에 2개 이상 있으면 2로 시작하는 파일이 몇 개인지 뭔지 다 보여줘요. 탭키 많이 쓰세요. 이렇게 하고 엔터 하시면 툴 설치할 때 필요한 파일들을 제가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한 19기가 정도 돼요. 좀 걸리니까 일단 압축 해제하게 해 놓으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지금 5분이니까 15분까지 쉴게요. 아니다, 그냥 20분까지 쉴게요.